안녕하세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60대 서울 시민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남을 돕고 살고 싶은 마음도 크고 이타적인 인간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이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현 시대의 이타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특히 제 가족 일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내 가족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마음도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 우리 아들이 파혼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일로 상처를 크게 받은 아내와 아들에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내와 아들에게 상처를 준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텐데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니 분노가 쉽사리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법적 공방 사건의 전말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보내는 사연이니 여러분들이 저 좀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집에 아주 큰 불이 났습니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이었던 저희 집은 그 불 하나로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집에 불이 났던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을 두 분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덕이나 큰아버지랑 큰어머니랑 같이 큰아버지 집으로 가자. 큰아버지가 우리 덕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큰아버지랑 같이 살자. 덕인이 그렇게도 괜찮지? 부모님 두 분이 한 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 사이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어린애를 누가 거둘 거냐며 네가 데려가라 누가 데려가라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저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희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래, 네가 덕인이 걷어가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죽은 태주 형이기도 하고 여기서 네가 형편 제일 좋은 건 사실이잖니. 거기다 너 아들도 없잖아. 덕인이 데려가서 양자로 키우면 너도 손해 볼 거 없다고 생각한다. 누나, 덕인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누나는 더 이상 입려지 마세요. 이러니 저러니 할 거 없고 그냥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큰아버지 집은 고모 말씀대로 부유했고 저보다 어린 여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고 혼자만 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큰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인아,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 불러도 되고 큰어머니라 불러도 되고 덕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뭐라고 부르든 덕인이는 앞으로 우리 아들인 건 변함없다는 것만 알아도 알겠지? 큰아버지도 큰아버지지만 큰어머니가 저를 친아들처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제가 한참 어릴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어 결핍 따윈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에게 마냥 신세를 지고 손을 벌릴 수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 돼서부터 스스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덕이나, 너 이 추운 날 왜 아침마다 그렇게 나가는 거야? 너 설마 우유 배달이니 신문 배달이니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 앞으로 제 용돈은 제가 벌어다 쓰려고요.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언제까지 돈 받고 살 순 없잖아요. 덕이나 됐어. 응? 아버지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 좀 먹여 살리는 거 일도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까지 사서 고생을 하니? 그리고 날도 추워서 빙판개 많을 텐데 위험하니까 당장 그만둬라. 돈 조금씩 모아서 대학 등록금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죠. 많이 힘들거나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둘 테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시작했던 게 아니어서 그랬는지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땐 친구들이랑 붕어빵과 호떡을 만들어 팔기도 하며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었죠. 그렇게 늘 행복하기만 하던 저희 집에도 불행이란 녀석이 처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막 전역했을 때 저희 큰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지금 아버지 간 이식 수술 받는 거 아니면 치료 방법이 없다고 주변에 이식 가능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하시더라. 어머니, 제가 할게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여자니까 절대 안 되고요. 우리 동생들도 어리고 여잔데 어떻게 걔네들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건강하고 남자인 제가 해야죠.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식을 해주는 걸로 해보자, 덕이나. 큰아버지는 저에게 간이식 받는 것을 극구 거부하셨지만 결국엔 저에게서 간이식을 받고 건강을 잘 회복하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한 분이셔서 저에게 별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신데 간이식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너를 데려다 키운 게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러려고 너를 데리고 온 것 같아져서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널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덕이나.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주는 건 당연하죠. 저는 아버지한테 간이고 숙이고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건강하게 오래만 살아주세요. 고맙다. 고맙다, 덕이나. 아버지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할 테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꾸나. 아버지가 너한테 큰 빚을 졌다. 아버지의 간암 판정 때 온 가족이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간이식 이후로는 큰 불행 없이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동생들도 좋은 반려자를 만나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으며 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제가 마흔이 되었을 때 큰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모실 테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너네 둘도 걱정하지 마라. 오빠가 알아서 정성껏 모실 테니까 너희는 어머니 보러 집에 자주만 들러줘. 오빠 마음은 그렇겠지만 세연이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치매 환자 모시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세연이는 치매 걸린 시모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세연이가 도와주면 나야 고맙겠지만 오빠는 오빠 손으로 직접 어머니 모실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감사하게도 아내는 치매 걸린 큰어머니를 제가 모시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아내도 저를 도와 큰어머니를 모셔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치매에 걸리신 큰어머니를 모시고 임종까지 지켜주었죠.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 후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에게 큰 선물을 남겨주시고 떠났습니다. 내 재산 반 이상을 너한테 남기고 갈 생각이다. 아버지는 너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부터 내가 낳은 새끼들이랑 구분 않고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다. 그래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가 나랑 내 엄마를 잘 따라줘서 엄마도 나도 너를 내 아들처럼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때도 아버지랑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덕이나. 우리 다음 생에도 꼭 이렇게 부모 자식 간으로 만나자꾸나. 그리고 아버지 떠나도 동생들한테 네가 든든한 오빠가 되어줘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애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테니까 아버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돌아가시고 보니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동생들 동의하에 재산 절반 이상을 제가 받고 난 후 저는 아내와 모아뒀던 돈을 합쳐 아주 낡고 오래된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오빠, 그 오래되고 돈도 안 되는 건물 사서 뭐하려고 그래? 그거 너무 돈 낭비 아니야? 차라리 그걸로 집이나 하나 더 사든가 하지 왜 그랬어? 있어봐. 오빠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일단 그 건물 부수고 새로 지을 건데 조만간 거기가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거리가 될 거다. 다들 그 건물 매입을 뜯어 말렸지만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제 정보통에 의하면 거기가 곧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치의 고민도 않고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후 다시 깔끔하고 멋있게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 건축이 완료되자마자 귀신같이 그곳은 젊은이들이 몰리는 거리가 되었죠.
사장님, 상계지명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지금 건물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팔 생각 없으십니까? 부동산에서 사장님 건물 탐내는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팔 때가 되면 제가 먼저 부동산에 찾아갈 테니까 저희 건물 탐내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좋게 돌려보내주세요. 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제 건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입했던 금액의 2배를 쳐서 사겠다는 사람도 종종 나타났었죠. 건물을 사들이고 나서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한동안은 계속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지요. 경우 너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했던 거 그 마음 아직 변함없냐? 너 가고 싶으면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 있어? 아버지, 나 미국 말고 영국 가고 싶은데 영국으로 보내줄 수 있어?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살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 유럽으로 가면 여행 다니기도 쉽고 미국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국은 나중에 가면 되니까 영국으로 보내줘. 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둘 다 공부 욕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유학도 보내주고 거기서 기죽지 말라고 매달 용돈도 수백만 원을 보내주고 있었죠. 그렇게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면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아버지한테 건물이 있다더니 우리 집 재산이 많다더니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지금 이 돈이 아버지 돈이지 너네 돈은 아니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너네들한테 물려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 지금 아버지 재산이 나중에 너네 재산이 된다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 어디 가서 돈 많다고 자랑을 안 할 거긴 할 건데 아버지 진짜 우리한테 재산 안 물려줄 거야?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잖아. 아버지 재산이요? 온전히 아버지 것이겠냐? 너희 고모들 지금이야 잘 지내지만 혹시라도 힘들 때가 오면 도와줘야 되고 조카들도 종종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 말 명심하고 어디 가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살아. 아버지, 어디 가서 아버지 건물주로 가면 똥파리들만 엮여서 우리도 일부러 티 안 내고 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 그리고 도대체 그 얘기가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아이들이 제 말뜻을 이해해 줬는지 어디 가서 건물주 자식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살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돈 덕분인지는 몰라도 우리 두 아이들은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며 자라주었습니다. 첫째인 아들이 30살이 되었을 땐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드렸던 제 여자친구예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저희 내년 초에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아들이 좋다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그러고 싶지 않은 눈치인 듯 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른들을 봤으면 누군지 자기소개를 먼저 해줘야죠. 이름이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인사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제 이름은 한송이이고요. 사는 건 지금 형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말을 좀 또박또박하게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송이 씨 하는 일이 뭐예요? 형아한테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내가 평소답지 않게 왜 이럴까 까칠하게 사람에 대하나 싶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잘려서 회사 안 다니고 실업급여 받고 있어요. 이런 실업급여 다 받고 나서 구할 생각입니다. 진짜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 일도 안 되는 이 백수가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형우 너 그래서 엄마 질문을 그렇게 회피했던 거니? 결혼하는 건 좋은데 제발 기본적인 건 갖추고 결혼하자. 엄마 부탁이다. 어머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일자리 구할 생각이고요. 저희 둘 다 결혼할 때 부모님들 도움 안 받기로 했으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기가 찬다, 기가 차. 지금 당장 일자리 구해올 테니 허락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일자리 구한다고요? 그 말에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송이 씨 모아둔 돈 좀 있어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자기들 돈으로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돈을 얼마나 모았냐는 아내의 질문에 예비 며느리는 엄청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지금 5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거랑 형우가 모아둔 돈으로 하면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은 형우 앞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방 2칸짜리 빌라 갖고 할 생각이에요. 부모님들한테 정말 손 안 벌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로 결혼할 테니 허락만 해주세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아내가 혼절하려고 하길래 제가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엄마 보니까 절대 허락 안 해줄 것 같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부터 구해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예비 며느리가 돌아가자마자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쟤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일을 안 구하고 저러고 있는 거라니? 쟤네 부모님 뭐 하시는 분들이셔? 형편이 좀 괜찮아? 내가 듣기로는 부모님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써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밑으로 남동생 한 명 있는데 동생은 지금 군대에 있다고 하더라고. 미치겠다 미치겠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나라에서 돈 받고 생활하는데 일도 안 구하고 저러고 있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너는 어떻게 데리고 와도 저렇게 답이 없는 애를 데리고 왔니? 집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면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그래도 애는 착해. 사람은 착하니까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지.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데리고 왔겠어? 송이가 어른 대하는 걸 어려워해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엄마도 결국엔 송이 마음에 들어하게 될 거야. 아니, 나는 절대로 저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게 없니? 너희 아버지 반만 닮아봐라. 그럼 엄마가 이렇게 반대까지는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솔직히 아내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거 둘째치고 뭔가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같아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저까지 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지켜만 보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좋아해서 쫓아다니다가 만나게 된 거야. 우리 지금까지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잘 만났는데 엄마 때문에 나 송이랑 헤어지게 되면 어떡할 거야? 나 진짜 송이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볼 땐 쟤 우리 집 돈 보고 너랑 결혼하는 것 같아. 너랑 결혼해서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거라고. 안 봐도 뻔한데 너는 그게 눈에 안 보이니? 송이는 우리 집 사정 어떤지 정확히 몰라. 송이한테 우리 집에 건물 있다고 말도 안 했고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만 했어. 형우야, 어른들이 괜히 비슷한 집안끼리 사돈을 맺으라고 하는 줄 아니? 차이가 나도 너무 나고 인격적으로도 나는 분명 별로일 거라고 확신해. 송이 걔만 봐도 걔네 부모님들이 어떤지 눈에 훤히 보인다고. 저는 아내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는데 그날 이후 아들은 지 엄마를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괴롭혀서라도 결혼 허락을 받을 작정인 듯 했습니다. 엄마, 결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절대로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제발 결혼 허락해 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했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 너희 처가 책임질 수 있어? 처가를 내가 왜 책임져? 송이도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가능할 것 같니? 너 같은 사이 얻으면 거기는 옳다구나 하고 어떻게든 뭐라도 얻어내려고 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야. 아들과 아내는 거의 한 달 넘게 싸우듯 지냈는데 결국 아내가 힘에 부쳐 더 이상 아들을 이기지 못하겠는지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결혼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상견례 날짜가 잡혔는데 상견례 날 예비 사도를 보자마자 저는 왜 아내가 그토록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돈 두 분 우리 애들 살집 해주실 거죠? 애들 말로는 자기들이 구한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두 분이 해주세요. 두 분도 애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사도는 인사도 건네지 않고 바로 저희에게 아이들 신혼집을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제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도 전이었는데 예비 사돈의 말에 저와 아내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사도는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두 분, 우리 집 사정은 잘 아시죠? 저희는 나라에서 지어내줄 정도로 가난하고 못 먹고 살아서 예단인 이해문이 그런 건 절대 못 해드립니다. 사부인? 저희 아직 자리하기도 전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런 이야기부터 꺼내시는 건가요? 저희 인사부터 좀 나눌까요? 냉소적인 아내의 말에 예비사도는 기분이 나빴는지 헛기침을 하며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자 예비사도는 물컵을 내려놓고 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두 분은 건강한 며느리 얻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얻을 것도 없는 집안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저희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기만 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애들 부모들한테도 손 안 버리고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허락받아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고 사돈들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아주세요. 아내가 냉정하게 결론을 지어버리자 예비사도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끔뻑이며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비사도는 마치 저희가 기싸움이라도 하러 온 듯만 그렇죠. 그나저나 송이 말 들어보니까 두 분 엄청 비싼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던데 두 분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그 집만 해도 20억은 조끼 넘는 것 같던데 자가는 맞으시죠? 하이, 그런 걸 직접 또 다 찾아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젊을 때 간호사 일을 했고 저는 공기업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명예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성수역 근처에 있는 건물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이 정도면 대답이 충분할까요? 그래요? 집이 좋다길래 난 또 뭐 대단한 일을 하시나 했는데 저희랑 별반 다를 건 없네요. 뭐 물려받으신 거라도 많으신가 봐요. 아님 로또라도 했나? 예비사도는 대놓고 저희를 비웃었고 상견례 내내 저희에게 비아냥대던 말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상견례를 마치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남아있는데 아들이 저희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내가 진짜 미안해. 두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래도 일단 엄마 화내지 말고 기분 좀 풀어줘. 어머, 어머니 화나셨어요? 저희 상견례 잘 끝냈잖아요. 그래도 기분 나쁜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은 날이니까 그냥 잊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부탁대로 아버님이랑 어머니 저희 신혼집 해주실 거죠? 예비 며느리의 눈치 없는 발언에 아들이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예비 며느리는 끝까지 저희에게 애교를 부리며 신혼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아버님 정도면 저희 신혼집으로 아파트 하나 전세로 구해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물론 집을 하나 사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전세로라도 아파트 하나만 구해주세요. 저 정말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송이 너, 우리 아들 손 안 벌리기로 하고 결혼 허락 받은 거 잊었니? 너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럼 너 지금 말 바꾼 거나 다름없잖아. 엄마 말대로 두 분도 자식이 힘들게 먹고 사는 거 보기 싫으시잖아요. 형우 앞으로 전세 대출 받으면 결국 그 이자도 다 형우가 갚아야 되는데 두 분은 그걸 지켜만 보고 싶으세요? 아내의 입에서 쌍욕이 나올 것 같아 급하게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우, 저런 애랑 결혼하면 나 절대로 도와줄 생각 없어. 10원 한 장 안 보탤 거고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돈 한 푼 안 보탤 거야. 당신도 그런 줄 알고 애들 도와줄 생각하지 마. 당신 나 몰래 형우 도와줬다가는 나랑 끝날 줄 알아. 나도 그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 진정해. 우리는 부모로서 결혼식에 참석만 하면 되니까 그 이상 해줄 생각하지 말자. 아들의 고집대로 강행하는 결혼식인 만큼 아내와 저는 아들 결혼 이후 그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알아서 하길 바라며 아들 결혼식에 신경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을 그만두고 매일같이 제 건물로 나가 관리를 하던 제가 겨울을 맞이하여 1년 만에 호떡과 붕어빵 장사를 하는 천막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부터 호떡 장사하시려고요?
사장님 호떡 장사한다는 소문나면 근처에 사시는 노인분들 버섯바라 달려오시겠네요.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이랑 노인분들 나눠주려고 취미삼아 하는 거니까 소문 많이 나면 좋죠.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저는 겨울마다 저희 건물 앞에서 취미로 호떡과 붕어빵을 장사를 했는데 말이 장사지 그걸 만들면서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과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재미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호떡 장사를 개시한 첫날이었어요. 그날만큼 기분 좋은 날이 또 없는데 저 멀리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돈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떡 장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예비사돈이 제 앞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말이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 놀란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예비사돈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수역 근처에서 건물 관리해야 한다는 거 순뻥이셨군요. 이런 곳에서 이딴 장사를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사돈이 여기 웬일이세요? 집이 의정부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시길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몇 날 며칠 이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오늘 우연히 발견한 건데 사돈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세요? 예비사돈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예비사돈은 제가 끼어들지도 못하게 쉴 틈 없이 자기 할 말만 내뱉었습니다. 좋은 아파트 산다고 해서 설마 건물주라도 되는 거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겨우 호떡 장사라는 사람이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딸 결혼 못 시킨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돈도 저처럼 솔직하게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면 되지. 왜 건물 관리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딴 일이나 하시는 분이 그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배서방 영국역도 다녔다고 하던데 사돈 집에 빚이 얼마나 있다는 거죠? 나 진짜 이딴 집에 내 딸 못 보내요. 예비사돈의 말이 끝나고 제가 입을 열려고 할 때 저희 건물 경비 아저씨가 다급한 목소리를 내며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경찰이 불법 노점 아니냐고 신고받고 왔다는데 제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네요. 건물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사장님 잠깐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를 찾는다고요? 바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사돈, 저 금방 다녀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경찰이 건물주를 찾는다고 하길래 예비사돈을 길거리에 세워두고 다녀왔는데 예비사돈은 언제 다녀온 건지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와 핫팩을 사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죠. 사돈이 건물 주인이면 주인이 나 진작에 말해주셨으면 제가 그런 오해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돈 저 오해하게 만들었으니까 저한테 얼른 사과하세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는 그쪽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말도 못하게 따발총처럼 자기 할 말만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짓입니까 이게? 사돈이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당연히 호떡 파는 집에 딸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돈도 저랑 같은 딸 자식을 둔 부모니까 방금 일은 사돈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저의 사돈이 된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저는 예비사돈을 대충 집으로 돌려보낸 뒤 그날 밤 아들을 집으로 불러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파원해! 어디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 막대먹은 집안의 딸을 데리고 와! 그래, 부모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송인가 뭔가 하는 걔가 네 말대로 착하기를 하니 성실하기를 하니 예쁜 구석 하나도 없지만 아들이 너만 보고 결혼하라고 해줬는데 그 집 부모 아주 막장이더구만. 그날 오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된 아들은 제 말에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너 하고 싶다는 거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니? 너 먹고 싶다는 거, 갖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 큰 돈 들여서라도 내가 다 해줬잖아.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그 집이랑 사돈 맺는 순간 우리 집 망하는 거 다름없으니까 너 당장 가서 파혼해라. 그래도 그 애랑 정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랑 평생 연 끊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해줬던 거 다 뱉어내고 나가라. 다행히도 아들은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길 바라고 다음날 다시 건물 관리를 하러 나갔는데 그 앞에 예비사돈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건물 앞에 서 있는 예비사돈을 보자마자 저승사자를 본 것 마냥 무서웠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돈, 오늘도 호떡 장사 하실 건가요? 제가 예전에 우리 송이 어릴 때 호떡이랑 붕어빵 만들어 판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되살려서 앞으로는 제가 하도록 할게요. 사돈은 따뜻한 데서 푹 쉬세요. 그놈의 사돈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형한테 파혼하라고 말해뒀고 형도 그럴 생각인 것 같으니 그렇게 알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지요. 파혼이라뇨.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애들 자기들 좋다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불온한 사람이 어떻게 애들이 파혼하라고 할 수 있나요? 왜 죽고 못 산 애들을 찢어놓으세요? 애들 찢어놓은 건 제가 아니라 그쪽입니다. 그쪽이랑 더 이상 얼굴 맞대고 대화 안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렇게 예비 사돈을 돌려보냈는데 아들에게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했다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들이 정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듯 했었죠. 그래도 저는 아들을 기다려주기로 하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호떡 장사를 하는 곳에 낯선 여자 2명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건물주인 배덕인 씨 맞으세요?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저 아시는 분들이실까요? 아, 저희 영희 언니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인데요. 영희 언니가 여기 건물주인 배덕인 씨가 사돈이라고 그 돈 여기서 받으면 된다고 차용증을 써줬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저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는 여자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건넸는데 거기엔 제 이름과 제 건물 주소가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고 저는 사돈 같은 거 없는데요. 누가 이 땅을 써준 겁니까? 이영이 몰라요? 한송이 엄마 이영이 말이에요. 송이가 여기 아들이랑 결혼한다던데 아닌가요? 그 둘 파혼하기로 했고 저희 사돈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빌려준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딴 게 무슨 차용증이라고 저한테 들이댑니까? 영희 언니는 사돈이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고. 여기서 받으면 된다고 차용증 써준 거니까 차용증대로 그쪽이 돈을 좀 갚아줘야겠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희 언니가 저희한테 빌려가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저희는 꼭 받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영희 언니 그게 우리한테 돈 빌리고 사라진 지 5월이거든요? 예비 사돈은 파혼 이야기 듣자마자 애들 결혼은 글러먹었다 생각을 했는지 제 이름을 팔아 지인 2명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후 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네가 설명해봐라. 송이 너희 어머니랑 연락은 되던? 아버지, 알아보니까 송이 어머니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 송이 말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지금은 아예 연락이 두절이래. 아무래도 도망가신 것 같아. 저는 그날 어떻게든 그 둘을 파혼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손으로 끝을 내지 못하면 제 손으로 끝을 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근데 왜 저희가 파혼을 해야 돼요? 잘못은 우리 엄마가 했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잘못을 저한테 물으시냔 말이에요. 한송이, 너 가만히 있어.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나 할 말은 해야겠어. 아버님,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아버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피해를 받아야 되냐고요. 저는 무조건 이 결혼할 거고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반대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형과 두 분이랑 연 끊을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아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너도 네 엄마나 다를 것 하나 없다. 너희 엄마가 그러고 갔으면 내가 대신 사과드리겠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 우선이지. 어디 감히 사리분별도 못하고 네가 그런 소리를 해? 너는 부끄러움이라는 거 전혀 모르는 아이로구나. 엄마랑처럼 묻지 마시라고요. 저는 저거 엄마는 엄마잖아요. 딸 버리고 간 엄마를 대신해서 왜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절대 저 못 이겨요. 어머님은 제발 그냥 좀 빠지시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유난히 떠시니까 형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형은 좀 내버려 두세요. 나으면 다 부모 자격 있는 줄 아세요? 그 순간 아들이 예비 며느리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의 뺨에 때리자마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형우야, 아무리 그래도 여자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되지. 도대체 뭐하는 짓이니? 야, 한송이! 내가 어떻게든 너만큼은 내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 파혼하자. 이건 너희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도 문제가 있어. 나 너같이 인성 파탄난 애랑 못 사니까 그렇게 알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예비 며느린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니? 난 절대 파혼 못해. 너랑 못 헤어진다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너는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다면서. 나 가난해도 나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가난한 건 상관없어. 가난하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지만 우리 부모님들한테 함부로 막대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아들은 파혼 후 하던 일을 그만두고 미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좀 집안이 잠잠해지려나 싶었는데 예비사돈에게 돈을 빌려준 그 채권자들이 제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저는 살아생전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 채권자 2명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제가 이기는 싸움이긴 하지만 제가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도망가버린 그 예비 사돈을 찾아서 혼쭐을 내고 싶은데 찾을 길도 없고 솔직히 찾아가서 제가 복수를 하면 또 어떻게 하겠나 싶습니다. 그 집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그런 저를 보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세상을 긍정적으로 좋게만 바라보고 살아왔으니까 이번 일도 좋게 생각하자. 우리 형우 결국엔 그 인연 끊어내서 새 출발했으니 그걸로 만족하자, 여보. 우리 아내는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저는 아내 말 잘 듣고 이 분노를 어떻게든 식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제가 아내 말을 듣는 게 맞아 보이죠? 여러분이 봐도 그게 맞는다면 저는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되어야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안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